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경영지도사 2차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승철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OT 좀 하고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이제 김승철 회계사고요. 그 다음에 제 이메일 주소하고 카페, 제가 이제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책에다가 적어 두시고, 일단 만약에 공부하시다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그 이제 해커스 이제 지금 찍는 이 강의가 온라인 복습 동영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동영상에 이제 그 인강 들어가시면은 질문 기능이 있어요. 그걸로 질문하셔도 되고, 또는 이메일이나 카페에다가 질문을 남겨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저랑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제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학습 전략. 최근에 경영지도사 2차 시험 많이 어려워졌죠. 엄청 어려워졌어요. 한 5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아마 5년 전에 한 기출문제 보시면은 웃음이 나올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깊은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단 많이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경영지도사 그 이제 독립법 시행되고 위상이 많이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출제 경향도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2차 재무회계 학습 전략 크게 한 5가지 얘기 드릴 거예요. 일단 1번 회계학 배적 구성부터 보셔야 되겠죠. 일단 회계학이 아시는 것처럼 2개 과목이에요. 실질적으로 경영지도사 2차 재무관리는 3개 과목이 아니라 4개 과목으로 인지하셔야 돼요. 왜? 회계학이 재무회계 원가회계 2개로 쪼개지기 때문에. 강사도 달라요. 책도 달라요. 근데 이게 어쨌든 회계학이 2개로 쪼개지긴 하지만 일단 100점은 100점이라 100점은 100점인데 배점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2개가 5대5예요. 5대5. 원래 2015년 전까지는 6대4였어요. 재무회계 60점, 원가회계 40점. 근데 2016년부터 일단 5대5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단 재무회계 원가회계 배점은 똑같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일단 원가회계가 상대적으로 전략 과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왜냐면 1차 시험 공부할 때 좀 아시겠지만 원가회계가 재무회계보다 학습 분량이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 내용도 재무회계보다 좀 많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일단 원가회계가 분량도 적고 일단 학습할 때도 좀 이제 평이하긴 한데, 어쨌든 2차 시험의 배점이 똑같다 보니까 원가회계는 여러분들이 다 봐야 돼. 다 봐야 되고, 일단 50점 중에 여러분들이 40점 가까이를 득점하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일단 2차 시험에서는 만약에 재무회계가 이제 어려워요. 내용도 많고.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까먹었다고 하면은 원가회계에서 어떻게 한다? 약간 좀 보충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왜? 배점이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일단 배점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은, 일단 재무회계가 30점 배점짜리 논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점짜리 약술 문제가 있어요. 요거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재무회계 토탈 50점. 원가회계 똑같아요. 배점이 똑같다 보니까 얘도 30점짜리 배점 논술형 문제 한 문제, 그 다음에 10점짜리 약술형 문제 두 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요 30점, 이게 중요하지.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배점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요 30점짜리 논술형 문제하고 10점짜리 약술형 문제, 이 둘이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어떤 혹자는 이거는 계산 문제고 이거는 이론형 문제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요 30점짜리는 덩치가 좀 클 뿐이고 얘는 뭐다? 덩치가 약간 작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오케이? 근데 얘는 배점이 30점이나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다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공부를 못한 부분, 약간 버린 부분에서 요 30점짜리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30점을 통으로 날리게 되겠지. 그러면 되게 돼. 나머지 다 맞춘다 하더라도 맥시멈이 70점밖에 안 되죠. 근데 나머지를 다 맞출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균 60점 이상 맞아야지 합격인데, 요 30점짜리 하나를 통으로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합격하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근데 요 30점짜리 문제가 최근에는 폭탄 문제, 약간 좀 특수주의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웬만하면 다 봐주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다? 약간 공부할 분량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2019년에 재작년이죠. 재무관리 분야에서 합격률이 5%밖에 안 돼요. 5%. 그때 5%. 솔직히 5%면은 솔직히 출제 기간에 문제를 잘못했다고 봐야 되겠지. 원래 그 정도 이제 그 합격생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면은 약간 점수를 조정해가지고 평균 수준까지 좀 올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아주 냉정해. 근데 그렇게 합격률이 적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재무관리 세 과목 있죠. 세 과목에서 30점짜리 폭탄 문제가 전부 다 하나씩 기어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세 과목 전부 다 그 30점짜리 폭탄 문제를 다 푸는 인간들이 거의 없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머지 다 합친다 하더라도, 다 맞춘다 하더라도 평균이 7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머지를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합격생이 엄청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리시. 그래서 일단 쭉 얘기 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요 30점짜리 문제를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되고 일단 모든 주제를 다 봐야 돼. 모든 주제를 다 봐가지고 이 30점 몇 점짜리 문제를 100% 못 맞춘다 하더라도 최소한 어떻게 한다? 끌적거려 가지고 15점에서 20점 정도 일단 맞출 수 있어야 되겠다. 이리죠. 그게 여러분들의 합격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자, 어쨌든 배점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 유형. 일단 출제 유형이 회계학이긴 하지만, 계산형 문제도 나오지만, 계산형 문제도 나오고요. 이론형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출제 비중이, 옛날에는 4대 6이었어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론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회계학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최근에는, 아무리 그래도 회계학은 계산 문제로 시험을 봐야 되겠죠. 최근에는 계산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아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평균적으로 6대4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7대3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거의 작년에는 거의 80% 이상의 계산형 문제는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회계학은 어떻게 돼? 계산 문제로 시험을 보는 거다. 오케이? 그리고 이론형 문제는 얘만 별도로 대비한다고 시간을 많이 투입할 필요는 없어요. 얘는 이론형 문제, 즉 약술 문제로 나오는 주제들이 좀 뻔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대비하시면 돼. 그리고 가끔씩 계산형 주제에서 이론형 문제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별도로 대비하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 풀이하는 가락으로 이론형 문제를 대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이리시. 어쨌든 마다 계산형 문제 출제 비중이 높다. 요거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1차 시험하고 다르게 2차 시험은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주관식이다 보니까 답안 작성 방법을 좀 연습을 하셔야 돼. 근데 요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건 언제 얘기 드릴 거냐면은 나중에 제 책이 2주 후에 나오죠. 책이 나오면은 뒤에 그 답안 작성 방법 지침이 있습니다. 그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그 나오는 이제 지침이 있고 그거에 따른 답안 작성 사례가 한 두세 페이지 있어요. 그거 제가 이제 몇 가지 딱 주의해야 될 포인트만 쭉 얘기 드리면은 돌아가셔가지고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요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락이 결정되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특히 회계학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죠. 계산 문제는 주관식 답안 작성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금액을 계산해내기 위해서 풀이 과정이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풀어 쓰는 것만 연습하시면 돼. 근데 그런 것들은 뭐다? 풀이 과정이 일단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풀어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오케이? 오히려 약술 문제, 순수 이론형 문제가 답안 작성하는 게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론형 문제가 이제 주관식으로 나왔다고 해서 뭐 기승전결 나눠가지고 뭐 10줄을 풀었어야 된다.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개념이나 장단점을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라고.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각 주제별로 제가 키워드를 색깔을 딱 쳐놨어요. 굵은색으로. 그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풀었으면은 다른 문장들이 약간 좀 부실하더라도 무조건 뭐다? 100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 교수님은 키워드 위주로 교수님은 키워드 위주로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이리지.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2주 후에 얘기 드릴 건데 요거는 뭐다?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이리지.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돼.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 모의고사 한 몇 번 보죠. 그때 저희가 강사들이 아마 채점도 해드릴 거예요. 그 채점하면서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약간 주의해야 될 점, 그거 이제 답안지 저희가 체크를 해서 보내드릴 텐데, 그거 쭉 보시면은 아마 요거는 그 준비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출제 범위.
솔직히 지금 얘기 드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어디까지 커버할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얘 때문인 거라. 30점짜리 토끼. 오히려 그냥 이 30점짜리 안 나오고 10점짜리 문제 5개 나오고 얘도 10점짜리 문제 5개 나오면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어쨌든 우리가 문제당 100점이 좀 짧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일정 부분 약간 좀 지엽적인 부분은 포기하더라도 합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요 30점짜리 100점 문제가 두 문제나 기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약간 특수 주제가 요 30점짜리 100점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출제 범위를 최대한 넓게 가져가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요 2차 책 쓰는 게 한 달 이상 걸렸어요. 원래는 제가 과거에 아이파에서 한 7년 동안 경제사 강의를 했기 때문에 원고도 다 했고 문제도 다 있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걸린 게 뭐냐면은 한 달 동안 책 쓴다고 이제 고민한 게 아니라 이거 넣을까 뺄까 넣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생각해보면 이거 좀 지엽적인 것 같은데 뺐다가 그 다음에 빼니까 또 불안한 거지. 또 나올 것 같은데 그거 고민하는데 이제 한 달이 걸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책을 어떻게 구성했냐면은 얘기 들었죠. 일단 다 봐야 돼. 다 봐야 되는데 문제는 100% 다 맞출 수는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100%는 다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 30점 중에서 최소한 뭐다? 15에서 20점 이상 맞출 수 있게 제가 책을 구성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전화사채 문제 나왔죠. 근데 전화사채가 일단 내용이 기본 모형이 있고 특수 모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어떻게 구성했냐면은 작년도 이제 강의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이렇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제가 왠지 작년에 강의할 때 나올 것 같은 거라 제가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어. 30점 문제로 나왔지. 아마 제 수업 들은 사람들은 다 합격했을 거라고. 오케이? 근데 작년에 강의를 할 때도 이 특수 모형까지 강의하면은 이 전화사채만 하더라도 3시간 4시간 강의를 해요. 근데 그렇게 강의 시간 시수 자체가 안 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 모형 위주로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한 거라고. 그래서 기본 모형만 강의를 했고, 만약에 특수 모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30점 100점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만 이제 30점으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기본 모형 다 물어보고 약간 시간 남으면 요걸 이제 5점에서 10점 정도 물어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100점 맞는 시험은 아니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모형만 강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적중을 해가지고 작년에보다 기본 모형만 30점짜리 나왔어요. 오케이? 이리지. 그래서 저도 이번에 책을 쓸 때도 이 내용을 다 주제를 집어넣긴 했지만 이거를 풀 내용을 다 집어넣게 되면 책이 회계학 전무회계 내용 맞는 거 아시죠? 거의 한 1300페이지 1400페이지까지 가게 된다고. 근데 그렇게 이제 내용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 드린 것처럼 특수 주제를 다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약간 지엽적인 특수 모형 빼고 기본 모형만 다 집어넣었다고 하시면 돼. 이해되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웬만하면은 요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텐데 특수 모형까지 약간 좀 범위를 넓힌다 하더라도 뭐다? 최소한 15에서 20점 가까이는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합격한 데는 지장 없는 거라고.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출제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30점짜리 100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맞춰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다? 범위는 최대한 넓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주제들은 웬만하면 다 커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어디까지 커버할 건가? 오케이? 근데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점 읽고 따라오는 수준밖에. 오케이? 이리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문제는 다 집어넣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을 보고도 합격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포기하셔도 돼. 왜? 이 책 이상 제가 보기에는 범위를 최대한 집어넣고 경제지도사 과정에 특화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책 믿고 점 믿고 따라오시면 돼. 자, 어쨌든 요거 제일 중요하고, 다만 그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범위는 이제 엄청 넓게 나온다 하더라도 난이도는 낮아요. 난이도가 어떤 정도 나면은 한 번 보면은 거의 90% 이상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린다.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 볼 필요 없어요. 요 교재에서 예제 있지, 예제하고 제가 기출문제 다 집어넣었어요. 기출문제 다 집어넣었고 약간 기출문제가 부족한 챕터는 제가 기본 모형 위주로 제가 만들어 넣어놨어. 그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 오케이? 문제를 엄청 꼬아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어렵다고 하면은 교수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옛날부터 잘 나왔던 중요한 주제긴 한데 그거를 꼬아서 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지엽적인 부분까지 약간 좀 범위를 넓혀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경영지도사 2차 시험은 첫 번째 방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문제를 엄청 꼬아서 낸 경우는 없고, 오히려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분야까지 좀 범위를 넓혀서 나오는 그 방식으로만 문제가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 자체는 쉽다고 생각하시면 돼. 쉽고, 그러니까 보면은 다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제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복습하셔도 충분하다. 오케이? 이리지.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일단 제가 쭉 얘기 드렸는데 핵심 뭐겠어요? 핵심은 2차 시험 제목의 핵심은 4번, 5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 5번.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는 일단 범위는 최대한 넓게, 바다처럼 넓게, 대신 뭐다? 깊이는 얇게. 그게 2차 시험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리지.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 들었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진도 나가기 전에 일단 교재 구성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범위를 웬만하면 다 커버해가지고 책을 구성하다 보니까, 근데 페이지는 옛날에 작년까지 제가 아이파에서 썼던 교재가 제목이가 650페이지였어요. 근데 요 책이 개정된 지 한 4년 동안 4년 동안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개정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회계 파트는 제가 한 50페이지 정도를 프린트물로 나눠 드렸었어요. 작년까지는. 토탈 한 7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요번에 책을 만들 때도 웬만하면 700페이지 안 넘기려고, 웬만하면 700페이지 안 넘기려고 해가지고 일단 모든 주제를 다 커버해서 집어넣긴 했지만 지엽적인 부분 다 날려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주제를 다 집어넣다 보니까 약간 좀 챕터가 좀 많아지긴 했어요. 토탈 26개 챕터라. 근데 26개 챕터인데 그거를 제가 크게 5개 주제로 일단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체계를 잡는 목적으로. 일단 주제는 크게 5개라. 자, 1번 기초이론 파트. 요거는 1장부터 3장까지다라고 보시면 돼. 1장부터 3장까지. 근데 얘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 거의 안 나오고, 얘는 뭐만 보시면 되냐? 얘는 3장에 현재 가치 평가, 요건 보시면 돼요. 요 1장, 2장은 뭐냐면은 1장이 개념 체계, 2장이 제문제 표시, 순수 이론 파트죠. 요거 1차 시험에는 많이 나와요. 1차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데 2차 시험은 출제 경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이제 교재에 출제 경향표가 있어요. 첫 페이지에. 최근 10년 동안 딱 2문제 나왔어요. 10점짜리 딱 2문제 나왔는데, 근데 내용이 엄청 많다고. 내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2문제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 시간 많이 투입할 시간이 없어요. 투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은, 어쨌든 요거는 1차 공부하실 때는 보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포기하는 것보다 일단 내가 이론 다 집어넣었어요. 이론 다 집어넣는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 제가 연습 문제, 딱 시험 문제 나올 것들 위주로 해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27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1장, 2장 챕터별로 다 주관식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연습 문제가 있는데 이론형 약술 문제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상 문제를 다 집어넣었다고. 오케이? 예상 문제 1번 물음 7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시면 해답이 있죠. 해답도 제가 얘기 드렸죠. 주관식 이론형 문제는 키워드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문구들 있지, 빨간색으로 표시한 문구들이 해설에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 위주로 다 암기를 하셔야 돼. 키워드가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답안을 구성하셔야 돼. 오케이? 그리고 29페이지도 일단 약술 문제, 이론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별도로 이거를 이론까지 다 보면서 약간 좀 대비하기 힘들면 1장, 2장 연습 문제, 제가 예상 문제 위주로 제가 이제 그렇게 문제를 다 구성해 놨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해설 암기하시면 돼요. 오케이? 아마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서 걸릴 가능성이 8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리지.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1장 예정은 제가 별도로 강의는 안 할 겁니다. 만약에 정시간이 없으면 1장 예정은 포기해도 될 수 있는 지장이 없어. 오케이? 이리지. 대신 3장 위주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기초이론 파트 끝나면은 두 번째 주제가 계층별 강론입니다. 전통적으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주제가 요 파트 2가 되겠지. 오케이? 요거는 4장부터 12장까지 토탈 9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개 챕터. 요거는 최근에는 요 이제 계층별 강론,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처리인데 이게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어요.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최근에 특수회계가 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요거는 바삭하게 다 봐주셔야 돼. 오케이? 이리지. 그 다음에 요거 12장 끝나면은 요 세 번째 주제가 특수회계입니다. 요게 13장부터 여기 21장까지인가?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21장. 이게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요 특수회계에서 30점, 100점짜리 문제가 두께가 툭 튀어나오면은 여러분들 많이 당황합니다. 왜냐면은 요거를 옛날에는 거의 안 나왔지. 거의 안 나오는데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지. 그리고 최근에 책을 개정하면서도 요 특수회계 파트를 많이 제가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법인세 회계라든가 전환사채라든가 종업원급여라든가 주식기준 보상이라든가 투자주식이나 투자사채에 대한 회계처리, 약간 좀 어려운 특수회계, 이런 것들이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대폭 보강했다. 오케이?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대폭 보강하긴 했지만 얘기 드린 것처럼 뭐라?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전환사채 특수 주제는 웬만하면 뺐어요.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나온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일단 주제는 다 집어넣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돼. 오케이? 이렇지. 그 다음에 요거 끝나면은 재무제표 응용인데 요거는 22장에서 24장이에요. 세개 첩수인데 요것도 전통적으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는 2번하고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얘 내용은 뭐냐? 현금 흐름표, 회계 변경 오류 수정, 그 다음에 주당이 이런 것들이랑. 그래서 옛날에는 2번, 4번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무게중심이 3번으로 옮겨가고 있다. 오케이? 근데 어쨌든 2번, 4번은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바삭하게 보셔야 되고 요 3번을 어디까지 커버할 건가? 그게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기타 주제가 25장, 26장. 얘는 말 그대로 기타 주제입니다. 요 25장이 원래 나왔던 작년에 10점짜리 배점으로 나왔던 관계기업 투자 지분법. 오케이? 근데 요거는 약간 좀 지엽적이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으면은 앞으로 한 3년 동안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리고 26장은 뭐 재무 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환회계 그런 것들 여러분들 공부할 목적으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25, 26은 시간 없으면 제껴도 아무런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오케이? 이리지. 일단 이렇게 토탈 26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토탈 700페이지 마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과정이 기본 이론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죠. 요거 이제 어떻게 제가 진도를 나갈 거냐면은 들으세요. 아마 기본 이론반이 시수가 39시간인가? 그 다음에 심화반이 19시간인가요? 예, 8시간이요? 8시간. 그래서 토탈 한 57시간 배정이 되어 있죠. 근데 요 57시간, 근데 요거 기본 이론반이 39시간인데 요 39시간 이내에 요 내용을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볼 거냐? 일단 주제는 다 건드릴 거라. 주제는 다 건드릴 텐데 요 기본 이론반 39시간에서는 심화, 제가 책의 각 챕터별로 각 주제별로 심화 주제라든가 보론 주제는 제가 전부 다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얘들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나온 적이 없지만 나올 가능성이 약간 있는 애들, 걔들을 심화로 썼고요. 보론은 말 그대로 보론이라 얘들은 제가 보기에는 나올 가능성이 5% 미만이긴 한데 어쨌든 책에서 빌 수는 없는 거라고. 그래서 집어넣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제가 39시간을 강의를 할 겁니다. 하면은 아마 여기까지 갈 것 같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요 심화반 갔을 때는 강의를 뭐 할 거냐?
일단 요거는 강사마다 이제 저하고 다른 강사들하고 체계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강사들은 기본 이론에서 다 이 내용 얘기하고 심화에서는 요약 강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강사도 있는데, 저는 요땐 요약 강의 안 할 겁니다. 어차피 이 내용 자체가 2차 강의잖아. 약간 요약된 내용이라고. 이걸 또 어떻게 요약해? 오케이? 그래서 일단 심화반 갔을 때는 요 심화나 보론으로 이제 표시된 이제 주제들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강의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심화라거나 이제 보론으로 이제 체크된 내용을 기본 이론에선 일단 제외를 했지만 얘들을 위주로 강의를 할 거다. 오케이?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다 들어주셔야 돼. 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한번 들어놓기만 하면은 웬만하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요거 다 끝나고 시간이 좀 남으면은 각 챕터별로 연습 문제가 있죠. 기출 문제하고 제가 집어넣은 문제,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풀어드리겠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요거 이제 풀로 잘 따라오시면은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제모이기 때문에 떨어진 일은 절대로 없게 해드리겠다. 오케이? 이리지. 그래서 일단 강의 실수하고 교재가 페이지가 이 정도 되긴 한데 아마 이 정도는 이제 들어주셔야 돼. 가끔씩 그러니까 경영지도사 수업 목적으로 특화된 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은 내용이 너무 적고 그런 건 보면 안 돼. 절대로 보면 안 돼. 1년 안에 끝나니까 2, 3년 걸릴 수가 있다고 해. 근데 그게 내용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오히려 회계사, 세무사, 수험생들 공부하는 책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책은 너무 많지. 1400페이지라 강의 수수 걔들은 150시간이야, 150시간. 그래서 볼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걔들은 문제도 핀트도 달라. 핀트가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세무사 시험 연습 문제는 절대로 풀면 안 돼요. 걔들은 우리하고 난이도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포인트도 다르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지도사 수험의 특화 목적으로 제가 이제 오로지 경영지도사 2차 시험에 특화할 목적으로 만든 교재가 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딱 이 정도만 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오케이? 일이죠. 그래서 또 최근에 출제 경향을 약간 많이 반영해 가지고 제가 구성한 내용이니까 그냥 다른 책 보지 마시고 이것만 열심히 보시면 무조건 합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일이지. 자, 일단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얘기 드린 것처럼 원가 얘기하고 배점 똑같아. 배점 똑같은데 아마 강의 시수라든가 교재 내용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목에는 시간을 줄일 수가 없거든. 얘기 드린 것처럼 범위가 넓은데 어쨌든 30점 배점이라는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내용을 다 커버를 하셔야지 그런 것들을 다 충분히 커버해서 강의를 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이리지.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일단 5천 얘기에서 끝내고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장은 얘기 드렸죠. 1장, 2장은 시간 남으시면 이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시간 없으실 거라고. 시간 없으시면 어떻게 한다? 1장, 2장 뒤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그거 문제, 예상 문제, 문제 보고 그 다음에 해설 암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것도 시간이 없다. 그럼 찍혀도 상관없어요. 시험 문제 거의 나오니까. 바로 3장부터 진행할 겁니다. 근데 이 3장은 오늘 보는 게 아니에요. 3장은 오늘 보는 게 아니고 3장이 지금 이제 책에 나오면 좀 보기 편하실 텐데 58페이지 한번 보세요. (3장이) 주제가 두 개예요. 공정가치 측정이 있고 현재가치 평가, 두 개의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은 현재가치 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가치 평가. 근데 이 현재가치 평가를 아마 1차 시험 공부할 때는 자세하게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재무에게 현재가치 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현재가치 평가 내용을 여러분들이 포기하고는 재무에게 정복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현재가치 평가가 정말 중요하긴 한데 그 현재가치 평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주제를 3장 2절에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근데 그거를 오늘 개강한 시점에 바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빡 돌아볼 수 있어요. 어차피 또 여러분들이 1차 시험 양성과정만 보고 오신 분도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치 평가를 오늘 듣게 되면은 아 이게 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언제 볼 거냐?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볼 거고 오늘은 뭐부터 볼 거냐? 4장부터 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4장.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도 4장부터 나오라고 생각하시면 돼. 계정별 강론의 첫 번째 주제 재고자산. 자,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7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고자산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유치도 되겠죠.
자, 재고산. 자, 일단 요 72페이지. 여러분들 재고산은 1차 시험 공부할 때 열심히 봤죠? 일단 재고산. 얘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챕터 중에 하나다. 일단 여러분들 요 재고산 회계 처리 보기 전에 재고산의 정의가 뭐라? 재고산의 정의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 항상 우리가 자산 사이드에서 정의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 자산의 보유 목적을 물어보는 거다. 오케이? 그럼 재고산의 보유 목적은 뭐라? 주된 영업 활동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그게 바로 재고산이 되겠지. 오케이? 근데 이 재고산 파트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공부해야 될 게. 들으세요, 일단. 1번. 지도원가. 2번. 원가 배분. 세 번째. 감모. 평가손실. 오케이? 시험 문제 나오는 주제는 크게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중에서도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것들이 2번 원가 배분, 3번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2번, 3번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원가 배분이 그냥 들으세요. 일단 수량 측면에서의 원가 배분이 있고 매입 단가 측면에서의 원가 배분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 이제 우리가 출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들으세요. 일단 수량 측면에서의 원가 배분이 계속기록법하고 실사법 두 개가 있죠. 이게 2013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매입단가 측면에서의 원가 배분, 이게 선익선출법, 후익선출법, 평균법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2009년, 그 다음에 2016년, 17년 세 차례에 걸쳐서 출제가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감모 손실하고 평가 손실은 중요하긴 한데 의외로 출제가 아직 많이 안 됐어요. 2011년에 딱 한 번만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보신 것처럼 출제는 엄청 많이 나. 오케이? 엄청 빈출되는 주제긴 한데 문제는 이때까지 나왔던 한 6번 정도 나왔죠. 이때까지 나왔던 문제들이 전부 다 계산문형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이론형 약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잘 나온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전통적으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가 나올 거라. 나오면 이제는 어떻게 한다? 계산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원가 배분, 평가 손실,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일단 과거에 나왔던 이 이론형 문제도 정리를 하셔야 되지만 계산 문제도 분계를 물어본다든지 금액을 물어보는 계산 문제도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오케이? 일단 이 세 가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4번 기말재고 추정. 일단 기말 요 4번 주제는 아마 제 4절에 있을 겁니다. 일단 기말재고를 전통적인 원가 배분의 방식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금액으로 추정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크게 매출 총액률법하고 그 다음에 소매제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개는 나올 가능성이 5%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5% 미만이긴 한데 일단 빼버릴 수는 없어 가지고 집어넣기는 했습니다. 집어넣기는 했는데 요 소매제고법을 제가 심화로 집어넣고 매총법은 벌원으로 집어넣었어요. 왜 이렇게 이제 둘 다 지엽적인데 왜 이렇게 차등을 놓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엽적인 주제지만 이 두 개 중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소매제고법을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일단 소매제고법은 지엽적이긴 한데 얘는 IFRS에 규정이 있어요. 얘는 IFRS에 규정 자체가 없어. 그래서 1차 시험에는 나올 수 있지만 2차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일단 보론으로 해서 집어넣고 요건 아마 시간이 없으면 제가 강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요거는 독학하시면 돼. 시간 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요 기말재고 추정에서는 소매제고법만 보도록 하겠다. 오케이? 요건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심화 파트 가서 보는 거지. 그래서 기본이론 파트에서 뭐다? 요 3번까지 꺼낸다. 오케이? 이리지. 자, 그 중에서 뭐다? 1번 주동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72페이지는 재고산의 정의니까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자, 73페이지가 제2절 재고자산의 지동가죠. 요것만 보고 좀 쉽게. 여러분들 지동가 뭘 얘기한 거라?
일단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일단 여러분들 재고자산이 판매 목적으로 보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판매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재고자산 판매하려면 일단 생산부터 해야 되겠지. 취득부터 해야 되겠지. 일이죠. 그래서 이 취득원가는 재고자산 최초에 취득했을 때 장부에 얼마의 금액으로 기록할 건가? 그 금액 결정의 문제가 뭐다? 취득원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들으세요. 일단 대원칙 있어요. 대원칙은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 오케이? 여기 핵심이라.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이 재고자산 취득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지급한 대가가 있겠지. 내가 이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지급한 대가가 있으면 그 지급한 대가의 금액으로 재고자산 장부에 기록하겠다는 얘기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있으면 지출한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하겠다. 오케이? 이게 대원칙. 세 개 다 했어. 그냥 들으시면 돼. 자, 이 대원칙 하에서 재고자산 취득 유형별로 취득원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고자산은 취득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이거부터 얘기하죠. 자가건설, 외부구입. 요 자가건설은 뭐겠어요? 아, 자가건설이 아니라 제가 제조라고 해야 되겠다. 용지산이니까. 자가제조, 외부구입. 요 자가제조는 회사가 재고자산 스스로 만드는 경우고, 이거는 외부에서 사오는 경우래. 쉽게 얘기하면 자가제조는 뭘 얘기한 거라? 제품을 얘기한 거고, 얘는 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회사가 재고자산을 스스로 만드는 경우에는 지출하는 금액이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지. 1차에서 공부했잖아. 뭐? 재료비, 인건비, 제조관리비. 오케이? 기억나지? 표정을 그렇게 가지고 오면 안 돼. 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강의 내가 진행하다가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면 얘기하세요. 일단 1차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공부 회계학 어느 정도 공부했다고 가정하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거라서 약간 이제 좀 양성 과정만 듣고 오신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뭐다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약간 좀 진도를 약간 수위를 조절할게. 오케이? 자,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자동차 만들죠. 그럼 제품 되는 거지. 그럼 현대차가 자동차 만들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뭐가 있어요? 철판, 강판, 원재료 이런 것도 사야 되겠지. 오케이? 재료비 지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사람들이 조립해야 되잖아. 조립하게 되면은 생산직 근로자들한테 임금비 줘야 되겠지. 일이지. 그게 바로 뭐다? 인건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생산 설비가 필요하지. 그 생산 설비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비용이 뭐라? 감가상각비 아니겠어? 그게 가장 대표적인 제조 간접비, 제조 경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회사가 재고자산을 스스로 만드는 경우에는 요 세 가지 금액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어떻게 한다? 장부에 기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이리지. 근데 이거는 일반 원칙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재고자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자산 있죠. 이 세상 모든 자산은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만드는 경우에는 지출하는 금액이 요 세 가지다. 일반 원칙으로 암기하시면 돼. 재고자산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부할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 똑같아. 오케이? 이리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용어를 아셔야 될 게,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요 인건비하고 제조간접비 요 두 개를 합한 금액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가액에서 공부했잖아. 1차 시험. 요 두 개를 합한 금액을 원가액에서는 가공비라고 얘기하죠. 가공비. 요 두 개를 합한 금액은 원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잖아. 그래서 원가액에서는 이거를 가공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그런 저급한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재무회계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전환원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원가액에서 가공비라고 얘기한 것들 재무회계에서 뭐다? 전환원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 인건비하고 제조간접비는 이 원재료를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지출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전환원가. 오케이? 영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 근데 상품은 내가 상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뭐가 있어요? 딱 두 개가 있지. 첫 번째 뭐라? 내가 이 상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한테 직접 지급한 원본 구입 가격. 오케이? 그만큼 현금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지출되는 금액이 뭐가 있어요? 자산을 외부에서 구입하게 되면 부대비용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예를 들어서 상품 외부에서 취득하게 되면 운반비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품의 중도 밀실에 대비해 가지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입하게 되면 관세도 납부할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부대비용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품은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딱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한다. 오케이? 이리지. 일단 취득원가는 연금 알아두시면 돼. 오케이? 이리죠. 넘어갑시다. 자, 줄만 칠게요. 복습하실 때도 줄친 부분 빼고는 거의 안 읽어보셔도 돼. 아니면 줄친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 오케이? 줄친 부분들 위주로 시험 문제 나온다. 자, 73페이지 제2절 취득원가. 자, 1번 일반 사항. 이건 대원칙이라. 첫 번째 문항 첫 번째 줄 줄칠게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번가, 전환원가, 그리고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말은 어렵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있으면 지출한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한다. 오케이? 됐고요. 자, 그 밑에 하얀색 박스 있죠? 이거는 1차 시험에는 많이 나오지만 2차 시험은 거의 안 나올 거라. 그럼 뭐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재고자산 취득 유형별로 취득원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자가제조. 자가제조는 뭘 얘기한 거라? 제품 얘기하는 거지. 자, 첫 번째 문항 첫 번째 줄 줄게요. 자, 제조기업의 재고자산, 즉 제품의 취득원가는 직접 재료비에다가 전환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자, 계속 솔직히 전환원가는 다음의 원가를 포함합니다. 거기다 하얀색 박스 묶어 놓으세요. 동그라미 1번이 뭐라? 직접 노무원가, 인건비. 동그라미 2번에 맨 끝에 보시면 제조간접비의 체계적인 배부액이라고 나와있지. 이게 뭘 얘기한 거다? 제조간접비. 오케이? 이리지. 쉽게 얘기하면 뭐라? 쉽게 얘기하면은 재료비, 인건비, 제조간접비 요 세 가지를 합계한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한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방금 얘기 드린 게 우리가 원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품 제조원가라고 얘기하지. 오케이? 근데 요 세 가지가 어떻게 계산되냐? 이거는 재무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원가액의 파트에서 엄청 자세하게 공부할 거라.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그냥 뭐만 하시면 돼. 그냥 제품 취득원가, 제조원가는 재료비, 인건비, 제조간접비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요 세 가지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뭐다? 원가액에서 학습할 거다. 오케이? 이렇지. 넘어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 74페이지 3번 외부 구입. 이건 상품 취득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양걸 1번 상품 취득원가의 구성.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상품 매매 기업의 재고자산, 즉 상품 취득원가는 매분가를 합니다. 매분가 뭐라? 이 상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얘기한 거라. 그럼 이 매분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자, 뒷부분부터 주실게요. 뒷부분. 자, 매분가는 매입가격 앞에 동그라미 1번. 매입가격이 뭐겠어? 내가 이 상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한테 직접 지급한 원본 구입 가격. 오케이? 자, 거기다가 수익관세 앞에 동그라미 2번 줄 쫙 찍게요. 그럼 동그라미 2번이 뭐예요? 전부 다 취득 부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줄 찍게요. 수익관세와 재세금, 단 과세 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계속 솔직히 매분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 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 즉 취득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그러니까 말은 긴데 동그라미 2번 전부 다 뭐라? 취득 부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수입관세와 재세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로하고 과세 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이 문구 의미는 뭐예요? 내가 수입하면서 관세 납부했어요.
또 내가 취득하면서 세금 납부했다고. 근데 그 세금 중에서 내가 향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금액이 있으면 그 뭐라? 그 내가 지출한 금액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지출한 금액 중에서 내가 향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지출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원가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당연한 얘기라. 그리고 뒷부분에 줄 안 치고 그냥 읽어볼게. 매입 할인, 리베이트, 기타 이와 유사한 항목은 취득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왜? 여러분들 매입 할인하고 리베이트가 뭐예요? 매입 할인하고 리베이트는 거래 상대방이 물건값 깎아준 거 아니겠어? 오케이? 그래서 걔들은 물건값 깎아준 거기 때문에 그만큼 뭐라? 내가 이 상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이 감소할 거라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한다? 매입 할인, 리베이트 이런 것들은 취득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만 하시면 돼? 재고자산 취득원가는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한다. 이것만 암기하면 주실 필요도 없는 거라고. 오케이? 됐죠? 됐고요. 그 밑에 하얀색 박스 방금 얘기 드린 거 요약해 놓은 거니까 묶어놓고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걸로 2번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 이건 다 알지. 이건 돌아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어디까지 해봤냐. 요 취득원가 다 갔어요. 얘는 이거 마시면 돼.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 날 가능성도 희박하고. 다만 근데 얘를 알아야지 뒤에 나온 내용들을 일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린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정작 중요한 건 뭐라? 2번 원가 배분부터다. 자, 원가 배분 개요만 얘기 드리고 좀 쉴게요. 원가 배분 뭔지 아세요? 자, 들으세요. 일단 재고계산 플로우부터 얘기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재고계산 출발점에 대해서 출발합니까? 자, 지금부터 얘기 드린 거는 75페이지네. 자, 재고계산 출발점이 일단 기초재고 들으세요. 몇 쓰죠? 기초재고 뭐라? 작년에 팔다 남은 재고. 오케이? 근데 요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단계에 추가적으로 재고산 매입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단계 매입 재고. 오케이? 그럼 요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되는 거라? 여러분들 회계원리 다 공부했지? 표정이 왜 자꾸 물어보고 지랄냐? 와서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야지. 물어보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해결하라. 제가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제 답을 구하는 게 이제 목표가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쪼지마. 이 두 개 합한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반적으로 판매 가능 재고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작년에 팔다 남은 거 단기에 추가로 매입한 거 두 개 합하면은 원래 판매했을 때 최대한 많이 팔 수 있는 재고 아니겠어. 그래서 이거를 판매 가능 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 판매 가능 재고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는 거라. 근데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이게 원래 다 판매가 된 게 아니고 요 중에 일부는 판매가 됐지만 일부는 판매가 되지 못하고 기말 현재 창고에 남아있을 거라고요. 오케이? 자, 이때 이 판매 가능 재고 중에서 자, 원래 판매가 된 거는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이 판매 가능 재고 중에서 원래 판매가 된 거는 일단 장부에서 떨어버려야 되겠지. 장부에서 떨어버리고 얘를 손익계산서에 뭘로 인식한다?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라는 계산관보에서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이건 말 그대로 판매한 제품이 원가 아니겠어. 요 떨어버리면서 손익계산서에 비용 인식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 판매 가능 재고 중에서 기말 현재 판매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기말 현재 판매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는 기말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니겠어? 재산이니까 이거는 재무상태표에 기말 재고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보고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재고자산 플로우가 요 기초재고에서 출발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이거 T자 그냥 그대로 씌워버리면 이게 재고자산 T 계정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이듯이.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얘기하는 원가 배분. 이 원가 배분은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원가 배분은
요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원가 배분이다라고 얘기한다고.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요 원가 배분할 때 원가 있지. 원가가 뭐냐면은 요 판매 가능 재고 있죠. 요 판매 가능 재고 금액이 원가 배분할 때 원가가 되는 거야. 일이지. 이 원가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기초재고 원가로 기록하는 거고, 단기 매입재고 지출한 금액 원가로 기록하는 거라고. 요 두 개 합한 금액 전부 다 뭐다? 내가 이 재고 자산 취득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지출한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한다고요. 원가. 근데 요 판매 가능 재고를 원가라고 얘기하는데 배분이란 뭐라? 우리가 회계에서는 뿌리다를 배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럼 요 판매 가능 재고를 뿌린다는 얘기라. 어떻게 뿌리냐면은 판매 가능 재고 중에서 판매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부에서 떨어버리고 요거를 매출원가에 뿌려야 되겠지. 그리고 판매 가능 재고 중에서 기말 현재 남아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재무상대표의 자산으로 뿌려야 되겠지. 오케이?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원가 배분은 뭐다? 원가 배분은 판매 가능 재고를 매출원가와 기말적으로 뿌리는 거죠. 이게 바로 원가 배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거를 두 번째로 보는 거다. 자, 근데 항상 재고자산은 수량과 단가로 쪼개서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수량과 단가로 쪼개서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이 판매 가능 재고를 매출원가와 개말적으로 뿌리는 이 원가 배분 과정도 수량 측면에서 원가 배분이 있고 매입 단가 측면에서의 원가 배분이 있어요. 오케이? 이리시. 얘기드린 것처럼 이 수량 측면에서의 원가 배분이 과거에 2차례 정도 시험 문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매입 단가 측면에서의 원가 배분이 뭐다? 3차례 시험 문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때까지는 요 두 개가 이때까지 말 문제 위주로 나왔지만 이제는 뭐다? 계산 문제로도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오케이? 그 중에서 첫 번째 뭐다? 수량 측면에서의 원가 배분. 그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75페이지 있지? 그 75페이지 맨 위에 하얀색 박스는 요 판매 가능 재고를 매출원가와 개말적으로 뿌리는 이 원가 배분의 과정을 설명한 거이기 때문에 그 75페이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자, 76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76페이지가 2번 재고자산 수량 결정이죠. 수량 결정이 뭐라? 지금부터 볼 수량 측면에서의 원가 배분, 그거를 지금부터 보도록 한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10분 정도 쉬었다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쉬겠습니다.